자, 양란 이후 조선의 경제사 이번에는 광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봅시다. 자, 광업 두 가지 이유로 조선 후기에 광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수공업 발달에 따른 원료 수요 증가. 자, 수공업이 발달했다겠죠. 공인들이 물건을 계속 사야 하고 또 도시 인구가 늘면서 수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 그럼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 원료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원료, 금속을 캐내야 되니까. 그리고 청나라와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그 무역에 쓰이는 화폐가 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을 사람들이 광산을 개발해서 은을 캐야 되는 거야.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광업이 엄청나게 활성화하게 돼요. 근데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게 상관없이 자 이렇게 광산 개발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광산 개발을 함부로 못하게 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나라였고 이 농업이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맨날 땅 파러 다니면서 은맥이라도 하나, 은광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부자 된다, 뭐, 혹은 뭐, 내가 어디 가서 구리광산이라도 발견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농업을 등한시하고 나라가 망할 거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만 하라고 이런 광산 개발은 못하게 했어요. 즉, 조선이란 나라에서 광산 개발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국가만. 자, 민간 광산 개발이 금지됐어요. 즉 이런 식으로 광업이 활성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광산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거지. 광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증가하면서도.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이로 인해서 광산 개발의 필요성은 증가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민간 광산 개발은 금지했었던 나라다. 근데 아무리 금지시켜도 이런 식으로 돈이 되는 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안 하겠어요? 몰래 합니다. 몰래 땅 파고 몰래 채굴해요. 그거를 장채라 그래요. 장채. 몰래 채굴하니까. 그러니 결국 국가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아 그래 내가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냥 캐고 싶으면 캐라. 대신 뭐 하면 돼요? 세금 내면 된다. 즉 원래는 민간 광산 개발을 금지했었는데 이런 수요에 따라 사람들이 광산 개발에 욕심을 내자 17세기 이후에는 민간 광산 개발을 허용을 하고 자, 광산 개발을 허용을 하고 국가는 뭘 걷어간다?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세기 이후에 민간 주도로 광업이 엄청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그래서 광산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민간인들은 광산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수요가 너무 엄청나니까 결국 국가도 정책을 바꿔서 17세기 이후에는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광산 개발한 사람들은 광산하겠다고 국가에 신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걸로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명칭 하나가 나와요. 덕대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덕대 이게 뭐냐? 자, 설명해 볼게요. 당시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 머릿속에 이걸 두고 광산 개발하려면 땅 파야 되잖아요. 혼자서 삽 들고 와서 파면은 금맥을 찾을 수 있나?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땅을 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광산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돈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장사 접고 땅 팔러 오느냐? 아니야. 그 사람들은 돈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땅을 잘 파는 사람, 어디에 금이 많이 묻혀 있고 어디에 은이 많이 묻혀 있는지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광산 능력자들이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광산을 개발하는 거예요. 즉 자금은 딴 데서 받아오고 그 자금을 갖고 광산 개발을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CEO 같은 사람인 거지. CEO. 전문 경영인인 거지. 전문 광산 경영인.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덕대라고 불러요. 덕대. 즉 덕대는 이 사람이 자금을 갖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금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광산을 개발하고 경영하는 사람. 전문 광산 경영이 있는 거지. 이런 덕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이게 뭐라고 배우느냐?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는 뭔가 되게 현대적이잖아요. 이런 게 등장했다라는 거지, 이 시기에. 자, 이런 광업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어서 상업 봅시다. 상업. 자, 이거 지우고. 자, 이번에는 상업 정책 봅시다. 상업. 자, 상업 정책의 변화를 책임지는 두 개의 단어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공인, 하나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일단 공인부터 보면, 공인 아까부터 계속 나오죠. 이 사람 무슨 법의 시행으로 등장한 사람이에요? 대동법이죠. 대동법. 자, 대동법 때문에 등장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요 대동법으로 등장한 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다? 국가가 필요한 관수품, 관에서 필요로 하는, 관에서 수요하는 물건을 사서 국가에다가 납품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관수품을 대량으로 국가에 납품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려면 관수품을 대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와야지. 그쵸? 그러니 요 공인들이 떴다. 공인들이 등장했다. 그럼 장사꾼들은 신나는 거지.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물건 팔으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물건을 또 오죽 많이 사? 그러니 이 사람이 조선 후기 상업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겠죠, 당연히. 자, 두 번째. 사상이 뭐냐? 사상이란 사적인, 개인적인,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 상인을 얘기해요. 민간 상인. 사상. 그러면은 반대도 있겠네. 공상. 그쵸?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인. 이 사람은 국가에서 인정한 상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상인이 아니지. 중개업자지, 중개업자. 공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 그러느냐. 시전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인정해줘서 너는 장사해도 돼. 물건 네가 이거 팔아. 너는 이거 팔아라고 국가에 인정해주는 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좀 전에 얘기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뭐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농사만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농사를 지으면 내가 노력한 만큼 땅에서 수확량이 나오고 그걸 내가 먹고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정직한 직업이다. 그게 최고다. 근데 상인들은 어떻게든 싼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 거짓말하는 직업이다. 이거는 정직하지 못한 직업이다 해서 상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조선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은 허락된 사람들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시전상인이라고 불렀어요. 시전상인. 그래서 그 시전상인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돈 되는데 허락 안 해줬다고 안 하겠어? 시전상인이 아닌 국가에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냥 장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 자, 요 사상들은 당연히 누구랑 경쟁해야 돼? 시전상인들이랑 경쟁해야 돼요. 얘네가 더 센 사람들이지. 국가의 비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해먹었지? 얘들은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워낙 늘고 상업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상들이 시전상인이라던가 공인과 경쟁하면서 조선 후기에는 어느 정도 큰 성장을 이뤄냅니다. 사상이란 국가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개인적인 상인들인데 시전상인이나 공인들과 경쟁하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 후기 되면 그 성장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 왜? 조선 전체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발달했으니까. 자, 그리고 언제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느냐? 자, 아까도 분명 얘기했어요. 장사 아무나 못한다고. 너만 해. 혹은 무슨 물건은 너만 팔고 무슨 물건은 너만 팔아라고 지정해줬다고. 근데 그거를 국가가 없애버려요. 금난전권이라고 하는데 요 시전의 반대말이 난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 허락받은 사람이 시전이라면 허락받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혹은 장사 열어놓고 파는 사람들을
난전이라고 하는데 요 난전 상인들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시전 상인이에요. 즉 난전들이 장사를 하려면 시전 상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시전 상인에게 뭔가를 좀 바치고 해야만 시전 상인이 눈 감아주는 거지. 만약에 시전 상인이 가서 야 장사하지 마, 누가 허락도 안 받고 장사하래 라고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야. 그 권리를 금난전권이라고 해요.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 요 금난전권이 시전 상인에게 있었는데 요 금난전권을 폐지시킵니다. 누가? 정조가.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통공정책이라고 그래요. 장사할 수 있게 빵 뚫어주자. 그러니 원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장사를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금난정권을 폐지시켰으니 얘들이 장사 못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사상들을 딱 6개 유기전이라고 하는 6개의 가게만 품목만 유기전을 제외하고 금난정권을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이후에 사상들이 더 더욱더 발달했겠지. 통공정책 이후 더욱 자유로워졌고 그로 인해 사상의 활동은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하게 되느냐? 돈이 되게 많아서 나라의 모든 품목을 혼자 다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인삼이다 라고 하면은 뭐 송상이라고 하는 상인이 나라 인삼을 다 틀어쥐고 있는 거지. 인삼을 사려면 송상이라고 하는 상인들한테 가야 돼. 지금 사회시간에 배웠나?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하죠? 독점이라고 하죠. 독점이 지금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돈이 너무 많아서 나라에 있는 거를 내가 다 선점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돈 많은 독점적인 도매상들이 나타나요. 걔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도고라고 부릅니다. 도고. 이게 뭐다? 독점적 도매상인인데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며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구로 성장하였다라고 해서 뭔가 이뤄낸 것처럼 써있지만 사실 나쁜 새끼들이죠. 그쵸? 독점에서 물건값 비싸게 받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교과서 74페이지에 허생전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거 읽어보세요. 도구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아무튼 요런 도구가 등장할 만큼 나쁜 짓이지만 바꿔 얘기하면 그 정도로 상업 자본이 커졌다. 상업이 발달했다. 사상이 성장했다. 그로 인해 상업 조선 상업이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나쁜 거지만. 자, 이어서 마지막 7번째 유통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끊지 않고 지우면서 말할게요. 자, 마지막 7번 유통 경제의 활성화. 자, 유통 경제 뭔 소리냐? 물건을 만들었어. 수공업 발달해서. 그리고 그 물건을 내다 팔고 장사하는 상인들도 발달했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어디서 파느냐? 가게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디서 거래할 거냐? 시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그런 상업도시가 발달할 것인가? 그런 유통에 대한 이야기,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유통.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물건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뭐라고 부르죠? 장사꾼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 시장. 자, 장시라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거꾸로 부르죠? 옛날에 장시가 발달해요. 지방에 여기저기에 장시가 등장을 해요. 근데 보통 며칠에 한 번씩 매일같이 나와서 팔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 집에서 만들기도 해야지. 그래서 집에서 만들다가 장날이 되면 가서 팔고, 만들다가 장날 되면 가서 팔고, 며칠에 한 번? 주로 5일장이 많이 생기죠. 5일장이 생기다가 사람들이 물건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만드는 사람은 계속 만들고 파는 사람은 계속 팔게 되면서 맨날 가서 파는 거지. 5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파는 걸 상설이라 그래요. 상설시장. 왜 맨날 할인하는 데를 상설 할인 매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장시가 발달하게 되고 또 물건을 거래하는 물건을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은 지금도 옛날에도 배예요. 배. 세계 물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배가 실어 나르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배들이 도착하는 곳 거기는 배가 들여온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항상 사람이 북적북적 하겠지. 항구 뭐라고 그러냐 옛날에는 포구. 자, 포구가 발달하게 된다. 지금 유통 보는 겁니다. 장시가 발달했고 두 번째 포구가 발달했다. 요 포구는 여기저기 여러 도시에서 몰려온 상품들이 거래되는 상품 유통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도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아까 내 광산 얘기할 때 청과의 무역 증가로 은수요량이 늘어났다고 했죠. 청나라와의 무역도 그리고 저쪽에 일본과의 무역도 등등등등 해외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해외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무역은 공식적으로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국가만 할 수 있어요. 국가만. 그래서 국가가 사신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갈 때 사신으로 갈 때 그 사신 옆에 장사꾼들이 잔뜩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가서 그 사신들이 이제 정치적인 일을 하는 동안 장사꾼들은 장사하고 사신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는 거죠. 요걸 이제 뭐 사신무역이라고 하는데 요게 하나 있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청나라와 장사할 수 있게 가까운 요 도시에다가 몇 군데에다가 딱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지. 자, 여기 요 도시에서만 청나라와 물건 거래를 해라 하고 정해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만 하는 무역을 뭐라고 하느냐? 즉 국가가 허락해 준 해외 무역. 그걸 개시라고 해요. 개시 무역. 근데 돈이 되는데 사람들이 허락된 지점에서만 하겠어? 몰래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도 하겠지. 돈이 되니까. 요렇게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비공식적인 무역하는 거, 이거를 후시무역이라고 합니다. 즉, 조선 전기에는 사신들에 의한 사신무역이라던가 개시무역만 좀 이루어졌었다면, 조선 후기가 되면 개시무역뿐만 아니라 후시무역까지 성행하게 된다. 자, 그 다음 장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옛날에는 돈을 잘 안 썼어. 뭐 상업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내가 벼농사만 줘. 조선시대 대부분 벼농사 된다고 했죠? 벼농사만 줘. 근데 자식들이 딸기가 먹고 싶대. 그러면은 딸기를 구하기 위해서 쌀을 들고 가서 딸기랑 바꿔 먹는 거지. 물물교환, 현물교환을 하는 거였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났다겠죠. 월급 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장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많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전부터 돈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았어요. 별로 필요 없어지니까 상업도 발달하지 않았고 뭐 돈이라는 거를 요 쇠 조각을 이걸 믿어야 돼? 믿을 수도 없었고 근데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유통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화폐 사용량이 늘어나게 돼요. 화폐 사용량이. 자, 마지막으로 볼 거 화폐 사용의 확대. 화폐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폐가 뭐냐? 대표적인 화폐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돈. 상평통보. 상평통보가 전국에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죠. 상평통보의 전국적인 유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화폐 사용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물건 사는 것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이 되면 국가에 내는 세금도 요걸로 내는 거예요. 요걸로.
요걸로 상평통보도. 그리고 소작인이 땅 주인에게 내는 지대 있잖아요. 지대. 땅을 빌린 거에 대한 월세 같은 거. 지대도 원래는 쌀로 내는 게 맞는데 동전으로 내기도 하고.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세금이라던가 지대, 땅을 빌리고 내는 땅 사용료 같은 거, 지대까지도 동전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요. 납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다 이렇게 내진 않았어요. 여전히 쌀을 많이 내긴 했어. 지대 같은 거. 세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동전화폐가 많이 사용되어졌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 상평통보도 쇠 조각이잖아요. 돈도 이렇게 많이 모이면 무겁잖아. 이만큼 쇠 들고 다닐 수 있겠어? 그래서 이때부터 종이로 된 돈이 등장합니다. 완전 돈은 아니고 돈을 적어놓고 이걸 갖고 오면 내가 돈으로 바꿔줄게 하는 어음 같은 거. 어음은 알라나? 어음이라던가 한 같은 종이로 된 화폐를 대신하는 것들도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바뀐 모습들을 하나하나 쭉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 잘 해보시고, 자, 오프라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이거보다 내용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 이거를 설명을 듣고 교과서도 반드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